6천조 원.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짊어지고 있는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총합입니다. 이 숫자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갓 태어난 신생아의 손에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쥐어주는 나라. 그런데 그 신생아조차 태어나지 않아 소멸하고 있는 나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생존에 관한 아주 긴급하고도 잔혹한 보고서입니다. 30대 이상이라면, 그리고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직시해야 할 부채의 청구서가 이제 우리의 문 앞에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파티는 끝났고 계산서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국가는 이 거대한 빚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산은 어떻게 위협받게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은 가계부채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3040 세대의 절박함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빚도 자산이다. 오늘 사는 집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통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믿음은 고금리라는 파도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뜯어보면 공포는 구체화됩니다. 차주 1인당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 평균 60%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숨만 쉬고 은행에 180만 원을 갖다 바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120만 원으로 밥을 먹고 아이 학원비를 내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 투쟁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자산 가격의 방어 기제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폰지 구조의 성격을 띱니다. 내가 5억 원에 산 집을 누군가가 7억 원에, 그 다음 사람은 10억 원에 사줘야 유지되는 시장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줄 다음 타자가 사라졌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라는 인구 절벽은 단순히 미래의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빚을 내서 자산 시장을 떠받쳐줄 유효 수요가 증발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신생아 대출이다 하며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내놓으며 필사적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의 만기만 늘려서 월 상환액을 줄여주는 것이 과연 구원일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은행의 소장농으로 살라는 종신 계약일까요? 우리는 지금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빚의 굴레에서 허우적대며 은행의 수익을 책임지는 부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개인의 비극이라면 공기업과 정부의 부채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여러분은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 속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보며 한숨을 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요금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2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또한 천문학적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았고 그 비용을 공기업의 빚으로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가가 보증하는 빚이며 이는 곧 국민 여러분이 갚아야 할 우회된 세금입니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빚은 언젠가 여러분의 소득세로, 부가가치세로 혹은 살인적인 공공요금 인상으로 반드시 청구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고하는 D2 기준, 즉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재정 건전성 위험 국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보십시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을 막기 위해 건설사의 악성 채무를 떠안느라 LH의 부채 비율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위 카드 돌려막기를 국가기관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추락할 것이고 그때 닥쳐올 환율 폭등과 자본 유출은 1997년의 악몽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30대, 40대 여러분은 매달 월급의 9%를, 아니 2026년 개혁안에 따라 더 높아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 혹은 강제 징수라는 공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참담한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의 구조대로라면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 아니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완전 고갈됩니다. 지금의 30대가 연금을 수령해야 할 시점에 금고가 텅 비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국가는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없으니까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의 노인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돈을 낼 청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이면 그들은 월 소득의 35%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떼어야 부모 세대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 연대가 아니라 앞세대가 뒷세대의 고열을 빨아먹는 착취입니다. 과연 미래의 청년들이 순순히 그 돈을 낼까요? 아니면 조세 저항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까요?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에서 벌어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입니다.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연금공단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텐데 이를 받아줄 개미 투자자도 외국인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은 단순히 용돈을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의 붕괴와 국내 자산 시장의 대폭락을 예고하는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거시 경제의 지표들이 빨간불을 켜는 동안 실물 경기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퇴근길에 마주치는 상가들을 보십시오.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몇 년이 지나도 빈 상가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이 넘어가는 살인적인 물가 앞에서 소비자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못 내니 꼬마 빌딩을 산 건물주가 파산하고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지는 죽음의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또한 심각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대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는 씨가 말랐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으로 기업들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일할 곳이 없는 청년들 아니 아예 구직을 포기한 니트족이 6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빚을 갚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청년들이 방 안으로 숨어들면서 경제의 혈관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과서적인 전공법은 성장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GDP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 부채의 절대 액수가 그대로여도 상환 능력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게 고도성장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로 사회적 활력과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먹여 살렸던 수출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까지. 중국의 기술 추격은 이미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왔거나 일부는 추월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1%대, 심지어 0%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해서 빚을 갚겠다는 말은 암 환자에게 운동 열심히 하면 낫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희망 고문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방법은 긴축입니다.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줄이고 국민은 소비를 줄여서 빚을 상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난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해고와 임금 삭감이 일어납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빚을 갚기는커녕 연체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1929년 대공황 때 증명된 절약의 역설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논리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난해집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정책을 밀어붙일 리더십은 2026년의 정치 지형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긴축은 말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선택지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성장도 안 되고 긴축도 못한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도 교활한 해법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5억 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풀어 물가가 폭등하고 짜장면 한 그릇이 10만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억 원이라는 빚의 명목 금액은 그대로지만 그 빚의 실질 가치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시나리오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빚이 가장 많은 주체 즉 정부와 영끌족입니다. 반대로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성실하게 예금 적금을 들어놓은 사람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월급 인상률은 물가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결국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현금을 쥐고 있는 여러분의 구매력을 훔쳐서 국가와 공기업의 빚을 탕감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부터 현대의 남미 국가들까지 모든 부채 위기 국가들이 선택했던 마지막 탈출구였습니다. 국가의 방향이 인플레이션 용인으로 정해졌다면 이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2026년 각자 도생의 시대, 30대 이상 분들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현금의 배신을 기억하십시오. 워낙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은 바보라고 인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녹이기 위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때,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정부나 여론마저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숫자만 그대로일 뿐 실질적으로는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나 금 그리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우량 주식과 같은 곳에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자산이 높게 생겼는데 물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면 저번처럼 조금은 과도하게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혹독한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빚, 즉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0% 이내라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자산을 팔아서라도 빚의 절대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에 노출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악성 부채는 지금 당장 정리할 수 있다면 하세요. 금리가 조금이라도 튀어오르거나 소득이 끊기는 순간 과도한 빚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득 파이프라인의 다각화입니다. 회사 월급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월급은 언제나 물가보다 느리게 오릅니다. 근로소득 외에 배당 소득이든 콘텐츠 소득이든 부업 소득이든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도 앉아서 가난해지는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며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가 부채가 250%를 넘어도 버텨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엔화라는 기축통화에 준하는 화폐가 있었고 수십 년간 쌓아둔 탄탄한 해외 순자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원화는 안전할까요? 우리에게 닥칠 부채 위기는 일본식의 지루한 침체가 아니라 남미식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폭발이나 과거 1997년 IMF와 같은 충격적인 외환 위기의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모으기 운동을 할까요? 2026년의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빚을 갚지 못한 자들에게 가혹한 금융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빚을 해결해 줄 것이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을 버리십시오. 성장의 시대는 갔고 청구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빚을 갚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국가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오로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한 살아남은 개인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불편하고도 서늘한 진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